만약에 안내염이 생겼을 때는 그 확률도 사실은 좀 높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예후가 안 좋다는 건데, 원장님, 제가 백내장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안내염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2020년도에 안내염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안내염이 정확히 뭘까요? 안내염은 이제 눈 속에 생긴 염증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한번 이 안과에선 되게 시끄러운 이슈가 있었어요.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한 100명 이상의 안내염 보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뉴스에도 나오고 관심이 좀 많았었는데요. 이 안내염이라는 거는 단순한 염증은 아니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감염성 눈속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빠르게 악화되고 예후가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어떤 안과 의사도 만나기 싫은 병 중에 하나입니다. 분류를 하면은 이제 뭐 수술 후 안내염도 있을 수 있고, 내인성 안내염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외상성 안내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눈에 어떤 감염 때문에 생기는 염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 후에 눈이 붓고 아프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다 안내염인가요? 모두 다 안내염은 아니에요. 근데 항상 가능성은 좀 염두를 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만약에 수술을 했는데 급격한 시력 저하, 그걸 동반한 눈의 통증, 결막 부종, 충혈, 눈꺼풀 부종, 이런 게 갑자기 막 변화가 있다. 근데 이게 수술하고 나서 2-3일 이내다. 그러면 좀 강하게 의심을 해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근데 안검염도 생길 수 있고 다래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안내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말씀드렸던 어떤 급격한 증상의 변화나 시기적으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최대한 빨리 안과에 가서 염증 여부를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내염이 발생 확률이 궁금한데요.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은데요. 교과서적으로는 0.1% 정도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해서 1000명 중에 1명. 근데 사실 그 한 명이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한 명한테는 그게 100%이기 때문에 1000명 중에 1명이어도 이제 조심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예전에 비해서 어떤 뭐 소독 기구, 소독 장비들, 약품들, 이런 것들이 다 발전을 했고 더 좋아졌기 때문에 제가 체감상 느끼는 거는 그 확률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어떤 이제 안내염에 대한 이슈가 있은 이유로 보고 체계, 감시, 의사들도 병원들도 환자들도 더 철저한 관리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들이 더 완충이 돼서 그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내염이 생기면은 시력을 잃게 되는 건가요? 최악의 경우는 실명할 수 있고, 만약에 안내염이 생겼을 때는 그 확률도 사실은 좀 높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예후가 안 좋다는 건데, 또 하나는 우리가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세균의 감염이니까. 근데 원인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광범위한 어떤 경험자 항생제를 쓴다는 우리가 이제 용어를 많이 하는데, 균을 우리가 배양을 하고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소 며칠, 그리고 특정 균에 따라서는 뭐 몇 주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서 경험자 항생제로 치료를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이렇게 해보자예요, 일단. 그래서 좀 뚜렷한 치료 예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상태를 우리가 감으로 느끼면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거나 어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안내염이 생겼다, 그럼 우리가 실명의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두고 치료를 하고 환자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염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요? 우선은 우리 눈에 생기는 이제 균, 감염이 된 균들은 이제 번식을 하는 장소를 찾아가는데, 우리 눈에는 눈 속에 유리체라는 조직 공간이 있어요. 감염균들이 유리체를 타고 들어가서 번식하는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주사를 할 때 유리체 강내 주입술이라고 해서 항생제 주사를 눈 속에 직접 주입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그와 동반해서 안약, 항생제 점안제도 사용을 하고 결막과 주사로 또 주사를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치료가 되면 지켜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염증 반응이 너무 올라가면은 눈 속 유리체라는 공간에 이제 뿌얘지고 혼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유리체 절제술이라는 수술 방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기본과 원칙을 지켜야 되죠. 저희 병원, 저도 이제 개업한 지 5년 차인데 아직까지 다 한 건의 안내염도 생기진 않았습니다. 저도 철저하게 수술방과 저 자신도 조심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수술방을 철저하게 청결 관리를 합니다. 항상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있고, 기구들에 대한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환자분 수술 전에 소독, 수술 이후의 소독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수술 기구에 대한
대한 정확한 유통기한이나 이런 관리들을 하고 있고요. 이 수술 시간도 안내염의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정확하게 빠른 시간 안에 수술 시간을 단축해서 수술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수술 이후의 관리죠. 환자분에게 안약 설명도 철저하게 하게 해야 되고, 환자분이 안약을 잘 사용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제때 와서 필요한 검사와 우리가 처방을 받는 거. 그러니까 뭐 의사들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병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내염이 안 생기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받으신 환자분들도 이후 관리를 좀 철저하게 따라 주셔야지만 안내염을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셨잖아요. 안내염 걸리셨던 분이 한 분도 없으셨나요? 있죠. 의사들은 자기가 수술 생활을 하면서 꼭 한 번, 두 번 정도는 겪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확률이 0.1%잖아요. 1000명 중에 1명. 근데 사실 뭐 저도 지금 백내장 수술 포함해서 다른 일반적 수술까지 몇만 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확률상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개업 이후 아니면 최근 10년 동안은 제가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대학병원에 있었을 때 한 10년 전인가 15년 전에 2케이스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무서운 게, 아무리 내가 항상 조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소독하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언제 생길지 모르는 게 안내염이에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똑같이 철저하게 해도. 제가 겪은 2케이스는, 한 케이스는 수술 이후에 생겼던 케이스고, 다른 한 케이스는 이제 아까 제가 분류 중에서 내인성 안내염 말씀드렸잖아요. 내인성 안내염을 제가 전공의 1년차 때 겪었는데, 사실 전공의 1년차는 정보가 없어요. 잘 이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환자분이 눈에 염증이 생겨서 오셨는데 그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열이 막 나고 간 수치가 오르고 그 백혈구 수치도 오르고 피 검사를 하니까, 제가 이제 새벽 당직이었는데 밤에 계속 환자의 바이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혈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응급으로 CT를 찍어봤더니 간 농량이 발견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안과 의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간 수치가 오르니까 검사를 해본 건데, 다행히로 간 농량이 빨리 발견이 됐고, 그 환자분은 바로 내과 중환자실로 입원을 해서 결국 눈도 좋아졌습니다. 다만 이제 시력이 조금 떨어져서 예후가 좋지는 않았지만,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게 안내염이에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도 병원도 철저하게 소독 관리를 해야 되고, 환자분도 철저히 관리를 하면은, 요즘은 제가 봤을 때는 잘 관리하고 예방하고 약 쓰면은 거의 잘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가장 원칙과 우리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회 말씀해 주시면서 내인성 안내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내인성 안내염은 이해가 안 돼서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내용이죠. 수술 후, 외상성, 내인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그걸 분류를 하는데, 수술은 이해를 되죠. 우리가 수술을 했으니까 절개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가 연결되는 틈이 있는데, 그게 아물기 전에 어떤 균이 들어가면 생기는 거고, 외상성은 우리가 외상을 당했을 때도 상처가 나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건 쉬운데, 내인성 같은 경우는 이제 몸 내부에 다른 우리 기관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 들어온 균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뭐 폐렴이 될 수도 있고, 저희 환자처럼 간 농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리에 어떤 상처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균들이 몸 안에 생겼는데 그게 혈관을 타고 돌아서 눈까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눈은 혈관이 정말 풍부한 조직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눈 주변 전체들이 다 혈관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인성 안내염은 어떤 감염의 원인을 찾는 과정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내가 눈에 염증도 있는데 전체적인 뭐 피검사 수치, 뭐 혈압부터 해서 모든 게 좀 불균형하다, 그럴 때 저희가 좀 의심을 하고, 사실 이제 눈을 봤을 때도 특별한 원인이 없고 어떤 안내염의 양상이 있을 때 내인성을 의심하는 소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거라서 다른 문제도 눈에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 번쯤은 염두에 두는 게 뭐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내염은 우리가 수술하는 데 있어서 백내장뿐만 아니라 모든 수술에 있어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확률 싸움이긴 한데, 확률을 줄이는 게 또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병원에서 저희가 소독도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도 깨끗하게 하고, 저희도 소독기구를 잘 세척하고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환자분들도 수술하고 나서 주의사항을 잘 지킨다든지 철저하게 안약을 쓴다든지 제때 병원을 방문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제가 지금까지 개업하고 나서 한 번도 경험을 안 한 것처럼 환자분도 조심만 하면 거의 생기지 않는 게 안내염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런 수술 이후에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보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